한국인은 역시 밥심, 따뜻한 한 공기에 담긴 우리네 추억. 시간을 30여 년 전으로 돌리면 뜻밖의 상황이 펼쳐진다. 80년대 우리나라 주부들의 품에 들려 있었던 건 다름 아닌 일본산 밥솥. 그 당시에는 우리가 일본에서 이제 기술을 많이 배워왔었죠. 그래서 아주 기초적인 기술들, 기계를 가공한다든가 제작한다든가 또는 재료 같은 것을 잘 처리해서 코팅을 한다든가 하는 그런 기초적인 부분에서 기술이 많이 모자랐습니다. 이제는 우리나라에 관광 온 중국인들에게 필수 구입품이 된 것. 바로 세계인의 입맛까지 사로잡은 우리 밥솥이다. 과거 일본에 가서 코끼리 밥솥을 들고 왔던 이 상황에서 완전히 역전이 됐어요. 그야말로 상전벽해 개벽 천지를 한 거나 마찬가지고 정말 격세지감이 있는 거지요. 과연 그 비결은 무엇일까? 한국 밥솥의 저력을 보여준 코코전자를 통해 들어본다. 우리나라에 전기밥솥이 처음 등장한 것은 1960년대 중반. 버튼 하나로 밥을 짓는 밥통과 아랫목에 이불로 꽁꽁 싸매두지 않아도 따뜻한 밥을 먹을 수 있는 보온밥통의 등장은 가히 혁명적이었다. 1977년 신문에 실린 농촌 새풍속도는 밥솥계, 텔레비전계 등 신종계 모임이 우후죽순처럼 유행한다고 전할 정도. 삼시세끼 다 밥을 하기는 해야 될 텐데 그냥 스위치 하나만 누르면은 다 만들어 주니까 얼마나 편리합니까? 굉장한 편리함 때문에 모든 가정이 하나씩 가져야 되는 필수품으로 자리 잡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따라 전기밥솥 수요가 증가하면서 국내 업체들도 밥솥 시장에 뛰어들었다. LG전자의 전신인 금성사가 1965년 처음으로 국내에 전기밥솥을 선보였고 이어 한일전기 등 후발주자들도 제품을 출시하기 시작하며 전기밥솥 시장은 뜨거운 전쟁터를 방불케 했다. 금성, 삼성, 대우, 그다음에 밥솥 전문인 마마, 그다음에 기타 등등 풍년 등등 한 30여 가지 정도의 브랜드가 있었습니다. 그때 경쟁이야말로 어마어마했죠. 하지만 국내 소비자들로부터 인기를 끈 전기밥솥은 일본 제품이었다. 당시엔 국산보다 밥맛이 좋고 오랫동안 밥을 보관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1980년대 공항에서는 전기밥솥 상자를 들고 입국하는 여행객들이 흔했다. 당시 일본 조지루시에서 만든 코끼리 밥솥은 밥맛 좋기로 유명해 주부들의 로망이었다. 일본 밥솥하고 국내 밥솥하고 차이점이 뭐냐 그러면 보온이 제대로 안 된다는 거였거든요. 치사는 어떻게든 비슷하게 따라갈 수가 있었는데 보온에 대해서는 우리 제품이 일본 제품에 못 미친다. 이 상황에서 1983년 사건이 터졌다. 일명 코끼리 밥통 사건. 부산지부 노래교실 주부 17명이 일본 단체 여행에서 시모노세키를 방문해 일제 상품들을 잔뜩 사들고 돌아온 것인데 문제는 이를 목격한 일본 아사히 신문이 한국인 관광객이 증가해 매출액이 상승한다는 제목의 기사를 내보낸 것. 정확하게 표현을 하면 머리에 이고 어깨에 메고 손에 들고 그리고 발로 밥솥을 굴러차면서 들어왔다 하는 그런 기사를 저희들이 보고 참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생각을 가지고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이 기사를 본 국내 한 신문의 특파원이 이 싹쓸이 쇼핑을 국내에 송고했는데 그러자 주부들을 비난하는 여론이 들끓기 시작했다. 아사히 신문에서 이제 박스 기사로 났었는데 연합뉴스는 물론이고 하여튼 그 당시에 기자들 눈에 띄어가지고 코끼리 밥솥을 제대로만 한 2개만 들고 들어오면 하나는 우리 집에서 쓰고 하나는 이웃집에다가 거의 갑절로 팔아도 저조금 달라고 할 만큼. 대중들의 반응이 격해지자 주부들은 호화 쇼핑 시범 케이스에 걸려 급기야 관광회사 간부 2명이 구속되고 여행자 중 1명이 입건됐다. 그런데 왜 이 사건을 코끼리 밥통 사건이라 할까? 우리나라에서 선호하는 밥솥이라든지 카메라라든지 라디오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부 하나같이 그런 물건들을 선호하고 그래서 특파원들도
그 사람들 그 쫓아다니면서 그 원하는 물건 사주느라고 굉장히 그 바쁘던 시절입니다. 주부들이 사온 물건 중에 공통적으로 있었던 것이 바로 코끼리표 전기 밥솥이었기 때문이다. 이 사건은 급기야 청와대까지 갔다. 그거를 전 대통령이 9시 뉴스에서 보고는 아니 도대체 우리나라가 주식이 밥인데 5천 년 동안 밥을 해 먹었는데 어떻게 그 남의 나라 일본 밥통을 갖고 저렇게 해 먹겠냐. 우리나라를 그걸 대표할 만한 밥통 하나 없어? 전두환 대통령은 비서관들을 심하게 질책했다. 주부들을 비난하고 나무라기보다 밥솥 하나 제대로 만들지 못하는 상황에 분개한 것이다. 우리는 밥솥 하나 제대로 못 만드나 저거 당장 지원해가지고 일본에 못지않는 밥솥을 만들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를 해라라고 하면 지시가 떨어졌는데 대통령의 명령이 떨어졌다. 제대로 된 국산 밥솥을 만들어내라는 것. 이때부터 국내 전문가들이 부랴부랴 달라붙어 전기밥솥 품질 개선에 돌입했는데 이 프로젝트에 참여한 업체가 바로 성광전자, 지금의 쿠코전자였다. 당시에도 한국에서 사실은 밥솥을 가장 많이 제조하는 업체가 어디냐. 저희 회사에 연락이 와가지고 프로젝트가 정부에서 지원을 할 테니까 한국에서 일본에 못지않게 일본 수준을 능가할 수 있는 밥솥을 만들려고 그러면 무엇이 필요하고 어떤 게 필요하냐. 그걸 연구를 해라. 주문자 상표 부착 방식 OEM으로 성장했던 성광전자는 전기밥솥 품질 개선 프로젝트에 동참하며 이를 기점으로 한 단계 도약하게 됐다. 밥솥, 주소 믹서기, 식기 건조기 등을 만드는 전기 전열 제품을 만드는 회사로 출발을 했고 OEM을 한 20년간 했기 때문에 밥솥에 대한 기술이 많이 축적이 되어 있었고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기술로 OEM 시장에서도 승승장구하게 된 성광전자. 성광전자의 도전과 열정은 자체 기술로 만든 밥솥으로 이어졌다. 기존에 없던 전기압력 밥솥 개발이 목표였다. 좋은 밥맛을 위한 데이터를 모으기 위해 밥맛 좋다는 식당은 다 다녔을 정도. 소비자가 원하는 밥맛이 어떤 건지를 알아보고 저희들이 조사를 한 결과로는 맛있는 밥은 가마솥. 그 밥이 가장 맛있는 걸로 결론을 냈죠. 자체 개발 국내 최초 전기압력 밥솥의 완성을 눈앞에 둔 순간 그들은 기쁨보다 좌절을 먼저 맛봤다. 타사에서 이보다 먼저 압력 밥솥이 출시돼 최초라는 타이틀을 빼앗겨버린 상황. 엔지니어의 입장으로서 볼 때는 전문 업체 밥솥 업체가 아니었기 때문에 뭐 품질적인 결함이 좀 많이 있을 걸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뭐 좀 더 진보적인, 좀 더 우수한 품질을 개발해야 되겠다라는 부담이 좀 상당히 컸고요. 성광은 조급해하지 않았다. 최초란 타이틀을 놓쳐버린 대신 안전에 보다 더 신중을 기하기 위해 더 많은 테스트와 연구를 거쳤다. 당시에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 뭐 마땅한 시험실이 없어서 옥상에서 이제 시험을 좀 했습니다. 그런데 한여름에 이제 그 시험을 많이 할 때 막 땀도 좀 뻘뻘 흘리고 우리 조건과 맞는 그 압력 상태를 찾기 위해 가지고 수많은 시험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절치부심한 끝에 드디어 1998년 7월 성광전자가 만든 자체 개발 압력 밥솥이 세상에 나왔다. 이제 성광만의 자체 브랜드 제품을 출시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우리는 일본 사람들보다 밥이 조금 더 차지게 되는 거를 좋아해요. 그리고 좀 성미가 급하죠. 밥이 빨리 되는 걸 좋아하죠. 압력을 가했다 그러면 이게 끓는 온도가 더 올라가서 한 110도 뭐 이렇게 되는 압력에서 이제 끓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조리 시간도 줄어들고 밥도 더 쫄깃쫄깃하게 되고. 그러나 이 밥솥을 팔 곳이 없었다. 당시 납품하던 금성사를 방문해 제품을 소개했지만 이들 역시 전기압력 밥솥을 자체 개발 중이었기 때문에 성광의 제품에 관심을 두지 않았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1997년 외환 위기가 찾아왔다. 성광전자 역시 직격탄을 맞으면서 창사 이래 가장 힘든 상황에 직면했다. 압력밥솥을 갖다가 개발한 시기와
개발해갖고 완성되는 시기와 IMF 시기가 거의 맞물렸습니다. 대한민국이 다 그랬던 것처럼 저에서도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예. 매출 자체가 한꺼번에 급감을 했기 때문에 회사 분위기도 엄청나게 안 좋았고. 주요 고객사들의 밥솥 매출이 급감하면서 주문량도 반토막이 났다. 자연히 성광전자의 매출도 동반 추락했다. 경기가 어려워 더 이상 납품을 받을 수 없다고 통보를 해온 업체도 있었다. 더 열심히 해야 될 시기에 일도 손에 안 잡히고 소위 말해서 쥐어짜야 되느냐 또는 쥐어짬을 당해야 되느냐 이런 굉장히 분위기도 안 좋았고 앞날이 막막한 그런 시기였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가능하면 자력으로 생산 물량을 팔아보라는 얘기까지 들은 상황.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따로 없었다. 상승 일로를 달려왔던 성광전자는 위기감에 휩싸였다. 구자신 회장님께서 내가 왜 사업을 이런 환경에서 계속 할 수 있느냐를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다라는 회고를 하신 것으로 당시에 상당히 심각하게 고민을 하셨구나라고. 그러던 어느 날 몇몇 임직원이 사장실 문을 두드렸다. 사장님, 살아도 함께 살고 망해도 함께 망합시다. 각 팀의 책임자들이나 임원들이 중심이 돼서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각 팀별로 대책회의를 하고 이러는 과정에서 인원에 대한 구조조정을 안 하고 급여를 갖다가 자진 반납을 하고 회사가 나아갈 방향을 갖다 함께 모색을 해보자. 직원들로부터 힘을 얻은 구자신 회장은 중대 결정을 내렸다. 1993년부터 많은 노력을 기울여 자체 개발에 성공한 전기 압력 밥솥을 이번에야말로 독자 브랜드로 출시하자는 승부수를 던진 것이다. IMF가 왔을 적에 지금이 기회다라고 생각을 해서 모든 사람들이 사장님께 추천을 하고 건의를 해서 시작을 했죠. 불안하게 시작을 했지만은 그만큼 또 자신도 있었습니다. 외환 위기로 소비 심리가 얼어붙은 상황에서 자체 브랜드를 선보인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부 회장은 월급마저 자진 삭감한 직원들과 끝까지 함께하기로 했다. 여기서 더 물러나면은 어차피 살 길이 없다라는 생각에 저 자신도 상당히 비장했었고 직원들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결연한 모습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납니다. 경쟁사 제품이 평면 도면을 이용해서 만든 아주 직선적이고 투박한 기계적인 압력 밥솥이었다 그러면 그것을 탈피하려고 저희들은 3D 장비를 이용을 해서 아주 유선형의 매끈한 제품을 만드는 데 주안점을 두었죠. 기존 제품보다 더 안전하고 실용성뿐 아니라 디자인에도 공을 들여 나온 성광의 첫 자체 브랜드의 밥솥. 1998년 8월 국내 시장에 쿠쿠라는 낯선 브랜드가 처음 등장하게 됐다. 소비자들은 쿠쿠라는 이름에 대해서 굉장히 낯설어했죠. 가전 시장에 처음 첫 발을 디디는데 제품의 성능이 좋다고 해서 소비자가 바로 알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은 아니었거든요. 쿠쿠라는 브랜드는 요리와 뻐꾸기의 합성어. 뻐꾸기 시계만큼 정확하게 요리를 해내는 뛰어난 제품을 만들겠다는 신념을 담은 브랜드다. 아울러 전기 압력 밥솥으로 밥을 지을 때 전기가 배출되는 소리와도 비슷해 맛있는 밥을 자연스레 연상케 하는 효과가 있는 것이다. 이 쿠쿠라는 이름을 만들고 새로운 브랜드를 진두지휘한 것은 바로 구자신 회장의 장남 구본학이었다. 문학 사장님은 IMF 전에 이미 저희 회사에 합류를 했었고요. 회사가 어려워지고 나서 초대 마케팅 담당 이사를 임원을 맡으셔서 쿠쿠라는 브랜드를 출시를 하고 기획하고 한 장본인입니다. 그러나 마케팅이 문제였다. 숱한 고민 끝에 회사의 장기 발전을 위해 쿠쿠라는 독자 브랜드로 영업을 하기로 결심했지만 20년 동안 외주 생산만 해온 회사에 영업 인력이 있을 리 만무했다. 제품을 결국은 양손에 들고 다니면서 성광전자 아시지 않느냐 하면서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발품 영업을 시작을 했었던 거고요. 새로 개발한 쿠쿠라는 브랜드에 익숙치 않았던 소비자들은 성광전자의 제품 구매를 꺼려했고 이로 인해 매출은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그동안 OEM 방식에 의존하느라 자체 유통망이 없었던 것이 문제였다. 대기업도 통하지 않는 이런 IMF 시대에 알지도 못하는 브랜드를 가지고 장사를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고 아예 문전박대를 당하면은 우리 직원들이 돌아와서 정말 힘이 빠져서 한숨을 푹푹 쉬던 것들이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우선 자체 인력으로 영업 조직을 갖췄지만 밥솥을 받아주는 대리점은 없었다. 이런 와중에 직원들을 더욱 힘들게 한 구자신 회장의 원칙이 있었다. 바로 현금 거래. 그렇지 않아도 신생 브랜드라 영업이 잘 되지 않는 마당에 현찰을 받아오라니 직원들은 구자신 회장이 원망스러울 지경이었다. 그나마도 대리점에 찾아가면은 외상으로 준다 그러면은 나눠놓고 가보소. 팔리는지 보고 그때 추가로 더 주문을 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돈을 받고 갈라 그러면은 그냥 가라고 그러니까 영업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힘든 영업이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유통업체 관계자들을 설득해 겨우 거래처들을 하나 둘씩 확보해 나갔다. 유통 매장에 진열은 했지만 인지도가 낮은 중소기업의 밥솥을 구매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성광전자는 한 번 더 모험을 해보기로 했다. 대대적인 광고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코코라는 브랜드를 인식시키고자 한 것이다. 대기업들도 마케팅 비용을 삭감하는 상황에서 광고 비용으로 약 20억 원의 금액을 배정한 성광전자의 행동은 무모해 보이기까지 했다. 굉장히 과감하고 도전적인 투자였던 거죠. 남들이 모두 그만둘 때 쿠쿠는 오히려 공격적으로 나섰다라는 게. 코코라는 브랜드가 출범한 1998년 그해 11월부터 코코는 TV 광고에도 등장하기 시작했다. 광고는 이례적이고 파격적이었다. 그 모델은 방송인 이상벽 씨였다. 코코로 점수 좀 땄죠. 가전제품 파는 그런 그 전자제 가게를 가보면 내 그 얼굴이 들어있는 박스가 그 제품들 사이사이에 이렇게 막 놓여 있고 예,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만 해도 이제 그 신문 기자에서 방송 쪽으로 전향한 지가 얼마 안 됐었던 때였기 때문에 내가 어느 제품에 이렇게 얼굴이 올라가 있는 것이 뭐 좀 으쓱한 기분도 들고. 당시 여러 TV 프로그램의 진행자로 활약하던 이 씨는 친속도와 인지도가 높은 인물이었다. 게다가 신뢰감을 주는 것도 남다른 장점이었다. 과거 밥솥 광고는 거의 100% 여성 모델의 몫이었다. 하지만 코코는 관행과 통념을 뒤집었다. 발상의 전환이었다. 턱없이 웃돈을 주지 않죠. 요새 뭐 셰프가 대세인 그런 세상이 됐을 만큼 남자들이 뭐 요리하거나 밥솥을 다루는 것이 지금은 아주 여상스러워졌지만 그때는 그 쉽지가 않은 그런 그 컨셉이었는데 방금 전에 프로그램에서 봤던 MC가 나와서 광고에서 이게 좋습니다. 믿을 수 있어요라고 한다면 당연히 신뢰도가 올라가는 거겠죠. 코코의 광고 전략은 적중했다. 광고를 접한 주부들의 반응은 뜨거웠다. 그 무렵 우리나라는 IMF 외환 위기의 어두운 터널에 들어가 있던 시기. 소비자들은 합리적인 가격과 뛰어난 품질의 코코 밥솥에 매료될 수밖에 없었다. 코코 밥솥은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대박을 터뜨리며 날개에 돋친 듯이 팔려나갔다. 이상벽 씨가 쿠쿠 광고를 한 이후에 판매가 폭발적으로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광고가 성공적으로 소비자들과 접하게 되면서 또 어떤 기술력이나 상품의 편리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또 주부들 사이에서 구두로 전파되면서 연구했습니다. 코코의 TV 광고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다시 한번 흥행몰이를 하게 되는데 100마디의 말보다 단 한 줄의 카피가 대박을 터뜨린 것이다. 쿠쿠 하세요. 맨 마지막에 쿠쿠 하세요라는 멜로디가 붙게 되죠. 쿠쿠 밥솥으로 밥을 지어라. 이거를 완전히 압축시켜서 쿠쿠 하세요. 사실은 어법상에 안 맞는 거죠. 처음 듣는 말이 자연스럽게 노래를 통해서 듣다 보니까 주부들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흥얼흥얼 쿠쿠하세요가 이제 따라 부르게 되는. 코코는 1999년 7월 국내 전기밥솥 시장 1위에 올랐다. 출시된 지 불과 1년 3개월 만의 일이다. 그 다음 날인가 아마 식당에 그 통닭을 이게 삼계탕이죠.
축하극으로 삼계탕하고 떡이 나왔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반납한 월급은 다 원복이 됐었고요. 성과급으로 그때까지 반납한 거 다 저희들이 오히려 따블로 해가지고 다 받았습니다. 생산 수량보다 주문이 밀려서 뭐 판매점, 대리점 뭐 이런 사장님들이 제품을 먼저 받아가려고 돈을 들고 와서 사무실에 대기를 하고 있다가 제품이 나오면 지불하고 그 제품을 먼저 실어가려고 난리를 쳤죠. 광고 이후에 주문량이 폭발하고 판매가 늘면서 저희도 현금으로 주문하고 본사에 찾아가서 물건을 받기 위해 노력을 많이 한 적이 사실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쟁쟁한 가전 대기업들을 단숨에 제치고 정상을 밟았다는 사실이다. 이 무서운 신생 브랜드의 대도약을 지켜보던 기존 가전업체들은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다. 성광전자는 회사 이름보다 제품 이름이 더 유명해지자 2002년 사명을 쿠쿠전자로 바꿨고 쿠쿠가 만든 전기압력 밥솥은 국내 업계의 표준이 됐다. 대박이다라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소형 가전 역사상 이렇게 확실하게 제품의 어떤 인지도를 인정받고 또 판매력을 높이는 그런 브랜드는 일찍이 없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2000년대 이후 저출산과 1인 가족 증가로 인한 국내 전기밥솥 시장의 성장이 둔화됐고 한 번 구입하면 10년 이상 쓰는 밥솥의 특성상 국내 시장 규모가 연간 6천억 원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 국내 수요의 한계를 느낀 쿠쿠전자는 새로운 시장 개척에 눈을 돌리게 됐고 가장 큰 시장인 중국 공략에 나섰다. 중국 나라는 워낙 넓어서 굉장히 다양하지만 한국인과 똑같은 밥맛, 입맛을 가진 민족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한 시장으로 봐서 중국에 직접 투자를 하면서 중국 고객들과 저희들이 직접 만났었고요. 쿠쿠전자는 현지인들의 입맛을 제품 개발 단계부터 반영하는 것을 기본으로 했다. 중국 밥맛을 연구하기 위해 중국 출장 시 직원들이 현지 쌀을 20kg씩 이거나 지고 들어왔을 정도. 중국 쌀과 한국 쌀이 다르니 실험 방법도 달랐다. 물의 양, 취사 방법, 가열 방법에서 중국 사람들이 선호하는 밥맛 데이터를 찾는 것이 관건이었다. 한국 쌀하고 중국 쌀하고는 품종이 틀려서 알고리즘이나 물량이나 이런 것들이 차이가 있고요. 또 중국인들이 먹는 요리는 또 한국 요리하고 또 틀리기 때문에 현지화에 맞는 제품을 개발해서 좋은 밥맛까지 찾아냈지만 중국에서도 최종 걸림돌은 마케팅이었다. 해외라는 특수 상황이라 자체 영업망을 만들기가 더 어려웠던 것이다. 중국이라는 대륙을 그렇게 도전하는 것은 굉장히 힘들어서 아무래도 저희들이 국내에서 자체 브랜드를 내서 하나하나 발로 뛰어서 성공을 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고객들이 만족하는 그것을 또 더한 만족으로 만들어가는 것, 이 경험이 중국에도 똑같이 적용이 된 것만큼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았던 쿠쿠. 그들의 노력은 중국에서도 통했다. 중국에서 잘 나가는 일본 제품을 밀어내고 중국 사람들에게 우리 기술력을 인정받게 된 것. 한국전자 제품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기반으로 명품 밥솥이란 이미지를 확보하는 데 성공했고 2014년 중국인이 사랑하는 한국의 명품 내구재 부분에 꼽히는 성과를 이뤄냈다. 밥 기능보다도 요리 기능이 강화된 제품 쪽으로 현지화해서 맞춰줘야 되고 동국 삼성에는 우리와 같이 주식이 밥이기 때문에 밥 쪽에 맞는 포인트를 주고 그 외에 일부 요리가 탑재되도록 그렇게 현지화에 맞춰서 제품을 나눠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쿠쿠 브랜드 출시 후 국내 밥솥 시장을 70% 이상 차지하며 1등 자리를 한 번도 내준 적이 없는 쿠쿠전자. 이 성공의 비결은 과연 무엇일까? 밥솥의 그 이상 고객에 필요한 어떤 그 무한한 감정을 밥솥에 실어서 연구하고 또 출시하는 노력을 지금도 아끼지 않는데 그런 부분이 쿠쿠가 브랜드를 유지하고 시장 점유율 1위를 꾸준히 관리하는 그런 어떤 요인이 있는 것 아닌가 싶어요. 저희 이 제품을 상당히 애용해 주셔가지고 고객들에게 가장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거는 녹화가 돼서 나가든 다른 쪽으로 나가든
정말 감사하는 마음이에요. 최고의 품질로 사회에 봉사한다. 막 창업에 나선 37살의 구자신 회장이 공장 한쪽 벽면에 써놓은 이 글귀는 전쟁터를 방불케 한 밥솥 시장에서 1등 브랜드를 만든 큰 원동력이었다. 40년이 지난 오늘 코코의 수성을 이루기 위해 대륙의 공장에는 어떤 글귀가 새겨질지 주목된다.